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3월 말 4월 초 공매도 재개 이슈, 상호관세 일정 이슈를 앞두고 이번 주는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까요? 내부적으로는 전국 불안에 대한 우려 섞인 변동의 목소리도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반도체로의 쏠림 현상이 도드라졌던 지난주인데요. 다른 섹터에서 반전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지, 아니면 반도체로의 지속 관심을 유지해야 되는 것인지 투자자들의 고민을 같이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알래스카 주지사 방한 이슈가 또 섹터나 혹은 이슈 측면에서 영향을 줄 걸로 보이는데요. 같이 호흡하면서 전략 챙겨보도록 하죠. 일단 주말 사이 뉴욕장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정리하고 돌아옵니다. 네, 장 초반 약세로 출발했던 뉴욕 증시, 장중에 낙폭을 줄이고 막판에 결국에는 상승으로 돌려냈습니다. 몇 가지 변동 요인들이 있었는데요. 3대 지수는 일제히 강보합 마감한 가운데 나스닥 지수가 0.5% 상승으로 상대적인 탄력도가 가장 좋았습니다. 일단 시장의 관심을 모았던 것은 최근 며칠 동안 잠잠하던 트럼프가 관세와 관련한 발언을 다시 내놨습니다. 4월 2일은 미국 해방의 날이 될 것이며 우리가 돈과 존중을 되찾을 것이다. 이 말이 즉 이 관세 강행에 대한 의지로 시장에서는 해석이 되면서 낙폭이 벌려지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장중에 flexibility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유연성은 중요한 단어일 것이고 우리가 유연성을 가질 것이다. 이것이 혹시 이 관세를 조금 유예시키거나 혹은 관세율을 낮춰줄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희망적인 시그널로 해석이 되면서 낙폭을 만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결정적으로 이날은 내마녀의 날이었습니다. 지수와 주식, 선물, 옵션의 만기일이 다 함께 겹치는 날이었던 건데, 골드만삭스 추산으로는 이날 만기에 달한 옵션의 규모가 4조 7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거래가 막판에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기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주간 단위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한 주를 마쳤습니다. 5주 만에 상승 전환이라는 점 체크가 필요하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취임한 날로부터 2달이 살짝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이것을 거래일수로 계산을 했을 때에는 44일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1기 때와 2기 때의 주가지수 퍼포먼스를 비교해 놓은 차트가 있어서 들고 왔습니다. 위에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1기 때 S&P 500 지수의 흐름이고요. 밑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기 때에는 43거래일 차에 지수가 3.3% 상승했던 반면에 현재는 6.3%까지 낙폭을 벌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대조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시장 흐름으로 한번 봐서는 이게 정녕 시장 친화적인 대통령이란 말인가, 굉장히 실망스러운 퍼포먼스를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같은 약세가 관세라는 키워드로 인해서 지속될 것인가, 그 여부를 지켜보는 것이 향후 관건이 되겠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종목별 분위기도 확인해 보시죠. 이날 시장에서는 일부 대형주들이 이끌고 가는 지수 상승에 기여를 했던 하루였습니다. 그 외에 조금 큰 틀에서 봤을 때에는 하락한 종목의 숫자가 훨씬 많았고요. 이를 보면은 지수가 상승한 데에는 결국 만기일의 효과가 컸음을 알 수 있죠. M7 종목들은 엔비디아만을 제외하고 전부 올랐는데요. 엔비디아는 주간 기준으로 3.3%라는 굉장히 아쉬운 하락으로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GTC 이벤트가 있었음을 감안하면 이는 더 실망스러운 이 주간 퍼포먼스인데요. 신제품 라인업도 공개를 하고 또 양자 컴퓨터 연구소 설립도 약속을 했지만 투자자들을 감동시킬 만한 강력한 한방이 없었다, 이런 평가가 들려옵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5%대의 강력한 반등으로 진행이 됐죠. 머스크가 전체 직원 회의를 소집해서 물론 지금 우리가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테슬라 주식을 계속 보유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이날 급등으로 시가총액 10위에서 9위로 한 계단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는 마이크론이 실적 실망감으로 인해서 8%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보잉의 주가 개별 이슈에 따라서 3% 급등하는 움직임,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의 주가가 실적을 발표하고 그리고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8%나 급락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월가 IB들의 평가가 어떻게 들려오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모건 스탠리와 시티의 의견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목표가는 기존의 91달러에서 112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문제는 완전히 낙관적이지는 않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톤이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지는 리포트의 내용이었습니다. 주가가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다는 건데 PBR 대비 2배 이상 높은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고 AI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HBM의 효과가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강력하지는 않을 수 있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 시티 측에서도 매수 의견을 유지하면 한편 목표가는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익률의 회복이 이전보다 더디거나 더 낮을 수도 있다는 경고가 들려왔죠. 결론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이 두 명의 애널리스트 모두 AI 서버 D램, 특히 HBM 쪽에서는 마이크론이 앞으로 유망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만 이익률 회복에 대해서는 견해가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조금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한편 시티 측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낙관적인 입장을 유지하되 이전만큼의 이익률 고점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의견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시장 한켠에서는 마이크론의 주가가 이렇게 급락한 이유가 HBM의 점유율, 삼성전자가 일부 가져가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해석도 등장하고 있는 건데요. 만약에 이러한 시각에 힘이 실리게 된다면 우리 증시에는 긍정적일 수 있겠죠. 오늘 그 영향력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애플 AI 웨어러블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다. 이렇게 타이틀을 가져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는 애플 워치에 카메라가 달린다. 이 부분을 주목을 하셔야겠는데요. 비주얼 인텔리전스라는 기능이 있죠.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이폰에서 카메라 버튼을 오랫동안 누르고 있으면 지금 이 내가 카메라 화면에 비추는 그 사물에 대해서 챗 GPT가 자동으로 분석을 해주고 혹은 만약에 어디에 여행을 가서 랜드마크를 렌즈로 비추면 그거에 대한 서머리, 요약을 자동으로 해주는 이런 기능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을 애플 워치가 대신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이 아니고요. 에어팟에도 카메라를 탑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걸어 다니고 있을 때 내가 놓치고 있는 주변 시야를 나의 에어팟이 대신 감지를 해주고 주변 상황에 대한 분석을 제공해주고 뭐 이런 기능들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건데요. 이런 소식들이 국내 애플 부품 관련주들의 훈풍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오늘장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특징주들 이슈 조금 더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테슬라의 경우에는 이날 사실 한 가지 악재가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광팬이라고 불릴 정도로 오랜 낙관론자로 유명한 인물이죠.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 애널리스트가 목표 주가를 기존의 430달러에서 410달러로 낮춰잡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올해 전체 인도량이 10% 전년 대비 급감할 거다. 그 이유를 들었고요. 페덱스의 경우에는 미국의 대표적인 배송 회사죠. 이 페덱스의 실적 그리고 가이던스를 통해서 미국 경기 상황을 어느 정도 우리가 체감해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경기 전망이 불확실하다라는 이유로 가이던스를 내려잡았습니다. 주가 6%대의 급락으로 진행이 됐고 이 부분 역시도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자극하면서 전반적인 투자 센티먼트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나이키도 마찬가지였죠. 소비주이기 때문에 이 현분기 실적 부진이 예상된다는 CFO의 코멘트가 투심에 악영향을 미쳤고요. 보잉의 경우에는 미국 정부 차세대 최첨단 전투기 사업자에 선정됐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급등세를 나타냈는데요. 그동안 그 역할을 해왔던 로키드 마틴의 주가는 6%대에 가까운 급락으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주간의 일정까지 체크를 해보시죠. 이번 주 가장 중요한 변수는 상호 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발표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이번 주에 대략적인 윤곽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미증시 변동성 예상을 해보셔야겠고요. 주요 지표로는 화요일 소비자 신뢰지수, 목요일 GDP 확정치, 그리고 금요일 PC 물가지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국내 증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볼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번 주 방향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혹은 LNG, 바이오, 그 외 여러 섹터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 코스피는 상승, 코스닥은 하락으로 끝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을 압박했던 섹터 뉴스 등이 있었죠. 바로 하나그룹주의 이슈였습니다. 하나그룹,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발표 이슈와 HLB의 FDA 승인이 또다시 불발되면서 HLB그룹 일부 하한가 진행이 되는 등 이들의 뉴스가 시장엔 꽤 큰 악재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반도체 진영의 방어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날 새벽에 발표됐었던 마이크론의 호실적 그리고 소켐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졌고요. 삼성전자의 브로드컴 HBM3E 8단 공급망 진입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3월 2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 반도체 쪽의 개선이 또 도드라졌죠. 그러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각각 2% 이상씩 올라줬고요. 소켐 등의 모멘텀을 받아가면서 TLB와 심텍, 태성 쪽에서도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도체 대장과 소부장의 강세가 함께 어우러지며 이날 지수 방어에 이들이 나섰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원전 쪽에서도 이날 상승세가 도드라졌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민감국가 해제에 대한 기대감과 한미 회담 속에서 무언가의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 자체가 높아졌고요. BHI 등의 종목도 함께 갔죠. 자, 반도체를 제외하고 봤을 때 전반적으로 섹터 불안이 있기 때문에 나름 편안한 선택지가 소비재가 될 것인가, 그 가운데 음식료 혹은 화장품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 연결고리로 찍기도 했는데요. 중국에서 이제 단체 관광객 한시 비자 면제 허용 이슈에 좀 반응을 하면서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었죠. 그러면서 화장품주 일부 그리고 카지노, 면세 종목들의 강세도 있기도 했습니다. 하나그룹과 HLB그룹의 변동은 다소 아팠으나 방어하는 섹터들도 일부 등장했다라는 게 지난 금요일의 시세였고요. 시간 외에서는 네이처셀의 시간의 상한가가 이슈가 됐었죠. 퇴행성 줄기세포 치료제, FDA의 혁신 치료제 승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급등 있었고 아마 오늘장까지도 충분히 영향권에 들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감사 보고서 제출 여부가 지금 꽤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시간 외에서도 장 마감 이후 감사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공시한 기업들의 주가가 뛰기도 했습니다. 중앙첨단 소재, 엔캠 등을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주말에 맞이했던 뉴욕장은 일단 상승으로 끝났죠. 전약 후강, 트럼프의 관세 발언이 주춤했었다가 다시 한번 관세 관련한 코멘트가 나왔었고 강경한 의지 뒤에 유연성을 가질 것이다 라는 코멘트에 힘을 내며 뉴욕장이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관세 이슈가 임박한 가운데 우리는 어떤 투자 뉴스들을 고려해 봐야 될까요? 7가지 투자 뉴스 이렇게 요약해봤습니다. 뉴욕 증시에 트럼프의 관세 유연성 언급에 전약 후강으로 마무리가 됐죠. 그런 가운데 특징주로는 마이크론과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눈에 띄었습니다. 일단 마이크론이요. 분명히 호실적 내고 시간외에서 강세 흐름을 기록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실적에 대한 혹은 컨퍼런스 콜에 대한 뜯어보기 내용이 좀 나온 거겠죠. 호실적보다는 수익성에 대한 논란이 조금 더 부각됐습니다. 일부 IB에서 목표 주가를 낮춰 잡기도 했죠. 그러면서 마이크론의 주가가 8% 빠진 것, 국내 반도체에게는 그리 좋은 내용은 아닐 겁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직원 회의에서 직원들에게 주식을 팔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죠. 더 갖고 있어야 크게 이익을 볼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일단 5% 상승으로 화답했죠. 자, 마이크론이 하락한 가운데 반도체가 국내에서 계속 방어 역할을 해줄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일단은 마이크론의 부진이 조금 신경 쓰이긴 합니다만 사실 반도체 업황의 디램, 낸드단 가격의 상승 혹은 수요와 공급 쪽에서 업황의 조기 회복에 대한 기대 등은 여전히 남아있는 모멘텀이기 때문인 거죠. 일단 지난
금요일 삼성전자는 2.5% 오르며 6만 1,000원대 위로 올라왔고요. SK하이닉스 역시나 2% 이상의 상승으로 21만 5,500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 반도체 테마의 방어, 소캠 등에서 혹은 CXL 등에서 어떤 이슈가 나올지들도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이번 주 가장 테마단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일정은 이게 되겠습니다. LNG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 알래스카 주지사의 방한 이슈가 바로 오늘 내일이죠. 그러다 보니 그 앞에 방한에서 대만에서 이미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참여 의지를 명확하게 밝힌 가운데 한국도 압박을 받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기업들을 주목해야 되는가에 대해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 밖에는 단독 뉴스긴 한데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샤오미에서 회동이 있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뉴스 잠시 후 짚어보고요. 금양의 매매 거래 정지 이슈도 간략하게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반도체 쪽 가보죠. 싸고 좋아질 기대. 하나증권의 보고서 제목을 인용했는데요. 싸고 좋아질 기대가 있는 쪽에 주가가 오른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증권에서는 세 섹터를 꼽았어요. 자동차, 지주, 반도체입니다. 자동차도 업종 순이익 사이클이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 상승하고 주가는 굉장히 낮아진 수준에 있다 보니 매력이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지주사 비슷한 맥락입니다. 거기에 또 반도체가 들어갔죠. 올해 1분기를 저점으로 순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이익 개선 시 주가 할인율이 추가로 하락할 것이다. 이 말은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동안 반도체는 공급이 제한되는 가운데 딥시크, 이구환신, AI 수요가 늘어나면서 낸드와 D램 가격이 올라온다는 이 업황 이슈가 계속적으로 섹터 상승을 뒷받침해주고 있죠. 그래서 레거시 중심의 상승이 나온 가운데 엔비디아 GTC 2025 엄청나게 충격적인 무언가의 메시지를 던지지는 못했으나 그래도 HBM과 소캠에 대한 자극은 충분히 됐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에서 젠슨 왕 CEO는 지속적으로 2028년도까지 차기 AI 칩에 대한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죠. 순차적으로 이것이 진행돼 가고 있고 블랙엘 주문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HBM 수요가 탄탄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자극할 여지가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SK하이닉스가 소캠 관련해서 시제품을 전시한 점, 마이크론이 소캠 납품을 하겠다라고 밝힌 점 등 소캠 이슈가 좀 더 부각됐죠.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난주에 시장 대비 훨씬 더 선전했습니다.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12%나 올랐고요. SK하이닉스가 5% 상승세를 보였죠. 그 외에도 반도체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대신증권에서는 2분기부터는 이제 계절적으로 하반기 수요를 대비해서 재고 축적의 시기에 들어가게 된다. 가격과 수량이 동시에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IT 진영에 대한 기대를 여전히 4월에도 높게 보고 있네요. 자, 종목으로 봤을 때는 DS투자증권에서 레거시하면 PSK다라며 목표 주가를 29,000원으로 업데이트했습니다. 오늘 아침 추가된 보고서이니까요. PSK도 일단은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반도체 진영에 대한 의견 드리고요. 지금 반도체를 바라보면 이런 레거시 진영이 있고요. AI 반도체로 가는 길에 여러 영역이 갈래갈래길을 만들고 있죠. HBM, 소캠, 액침 냉각, 유리기판, CXL 등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지난주에 부각됐던 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소캠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중심으로 새롭게 개발 중인 AI 서버용 메모리 표준이죠. 엔비디아는 서버는 HBM, 그리고 온디바이스 AI는 소캠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엣지 디바이스용 메모리 표준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전력 소모가 기존의 DDR5를 기반할 때보다 3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전력 반도체를 기반으로 제작이 된 점, 관련주로 저전력 반도체를 꼽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점, 그리고 모듈 크기가 감소한다라는 장점 등이 소캠의
긍정의 포인트로 꼽히고 있죠. SK하이닉스가 GTC 2025에서 시제품을 전시하고 마이크론이 곧 소캠을 양산하겠다라고 밝힌 점, 소캠 이슈를 자극했습니다. 그래서였죠. 소캠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지난 금요일에도 좀 도드라졌는데요. 눈에 띄었던 것이 바로 TLB, 기판단에서 20%의 급등이 있었고요. 소켓 쪽의 TSE나 ISC도 강세, 심택 역시나 상승이었습니다. 다만 심택 이날 보시면 상승꼬리가 꽤 길게 갈린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결국 소켓 관련주들의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던 건 그동안 LPDDR 기판주들이었죠. 심택, TLB,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등이 되겠고요. 그 외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혹은 3A 로직스 등의 종목들이 관심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 심택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꽤 나오고 있는데 관련한 내용 살펴보면서 심택도 들여다보도록 하죠. 자, 하락을 멈춘 테크, 레거시 반도체처럼 이제 반등할 것이다 라는 테크 섹터에 대한 증권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바로 하나증권의 보고인데요. 마이크론의 1분기 컨콜에서 1분기 중에 이제 스마트폰과 PC 고객사 재고가 축소되고 있다. 새로 재고를 이제 쌓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자극한 내용이 있었죠. 이것이 결국 테크 전반에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단의 종목들에 대한 의견을 같이 기재했는데요. 일단 삼성전기 지난 금요일에 상승하진 못했으나 IT 내 최선호주로 보고 있다. 하나증권의 의견이 더해졌습니다. 올해 연간 실적이 상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LG전자요. PBR 0.7배죠. 멕시코 관세나 물류비 증가 부담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된 가운데 1분기에 관세 영향이 적었었기 때문에 실제로 실적은 다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중립 이상으로 전략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LG이노텍 주가 하락 구간에서 일부 회복이 진행이 됐는데 그래도 철저하게 좁은 박스권의 전략을 가져가 보자. 그러니까 박스권 이상의 모멘텀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삼성전기와 LG전자에 대한 좀 더 긍정적인 거고요. 기판은 올해 기판사들의 실적 회복의 원년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대덕전자와 해성DS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는 게 하나증권의 의견입니다. 반면에 하나증권에서는 심택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라고 판단했는데요. 왜냐하면 올해 들어서 이미 107%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커버하긴 했으나 이제는 밸류 부담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신증권에서는 심택에 대해서 오히려 오늘 아침 긍정의 보고서를 냈어요. 상반기는 메모리의 힘으로, 하반기는 비메모리의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라는 것이고요. 목표가를 28,000원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나증권과 대신의 의견 각각 정리해 드립니다. 자, 중요한 것은 반도체와 IT 섹터 내에서 지금 28일에 발표되는 카운터포인트의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이 중요할 것으로 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구안신 정책의 효과가 얼만큼 지속되는가도 볼 수 있고 만약에 여기서 중국으로 판매량이 굉장히 스마트폰이 좋았다라고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IT, 반도체 진영에 힘을 실을 수 있을 걸로 내다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반도체 섹터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IT, 전기전자 분야에 대한 보고서까지 같이 업데이트합니다. 자, 반도체와 IT에 대한 뉴스를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일론 머스크의 당부로 가보도록 하죠. 일론 머스크가 직원 전체 회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마겟돈이 온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주식을 팔지 말라. TV에서 지금 테슬라 차량이 불타는 걸 매일 보고 있으나 그것이 이상한 일이다라는 코멘트를 합니다. 로봇 공학과 자율주행에 테슬라의 미래를 걸었다라는 코멘트까지 있었죠. 그래서 로봇에 대한 이야기로는 옵티머스가 내년 하반기부터 사내에서 사용될 거고 옵티머스의 첫 판매는 직원들에게 할 거다. 굉장히 많은 일을 수행하는 로봇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자율차, 로봇, ESS로 시대가 바뀔 것이고 그 중심에는 테슬라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죠. 또 하나가 눈에 띄는 게 EV톨 사업에 진출 의지를 드러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비 에비에이션, 아처 에비에이션 이런 쪽에서는 좀 경계감을 갖게 될까요? 그 흐름도 궁금해지네요. 일단 매매는 참 어렵긴 하겠지만 산업적 측면에서 로봇으로 가는 방향이 명확하구나라는 것은 일론 머스크
머스크의 발언에서도 알 수가 있었고요. 국내 내부적으로도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차 그룹의 자회사죠. 이쪽에서의 움직임도 꽤나 로봇에 굉장히 공격적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로봇 컨설팅 사업부를 신설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제조나 물류, 보안, 도시계획 등에서 로봇과 자동화 설비를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휴머노이드 도입을 가속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에 대한 이슈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짚어보고요. 때마침 하나증권에서는 얼마 전 이제 물적 분할 이슈로 주가 하락이 있었고 투자자들의 불만을 가득 쌌던 로보티즈에 대한 의견을 냈네요. 로보티즈 물적 분할로 주가가 하락한 점 너무 과도하다라는 보고서였습니다. 로보티즈의 투자 포인트는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액추에이터이지 않느냐라는 의견인데요.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편한 로보티즈인데 이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같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로봇에 대한 이슈 체크 들어갑니다. 그 밖에는 삼성 또한 로봇에 꽤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다른 쪽 뉴스로 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샤오미의 레이쥔 회장과 만남을 가졌다라는 소식인데요. 샤오미 베이징 전기차 공장에서 회동을 가졌다고 합니다. 삼성의 잠재적 고객으로 샤오미가 부상하게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삼성전자는 중국으로 삼성전자의 칩을 판매하기도 하고요. 삼성 디스플레이를 판매하기도 하죠. 삼성 전기의 부품을 판매하거나 SDI의 배터리 혹은 하만의 이런 전장 쪽의 기기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 샤오미의 행보를 보면요. 스마트폰 혹은 폴더블 쪽 외에도 전기차 시장에 대한 공격적인 의지를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삼성과 샤오미의 만남 속에 혹시 자동차 전장 쪽에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을 일부 갖고 있습니다. 일단 자동차 부품주 혹은 샤오미 관련주 아니면 이 하만 관련주 혹은 전고체 관련주들을 정리해 본 거고요. 연결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를 넣어봤습니다. 다만 테마는 테마일 뿐 지나친 낙관은 아직은 경계해야겠죠. 왜냐하면 샤오미는 삼성이 아니더라도 중국의 BOE나 CATL로부터 이미 받고 있고요.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미중 관계 속에서 한국과 중국의 이런 협력 사이는 조금 눈치 보이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일단은 테마단의 이슈로 관련해서 영향을 받을지 정도로만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삼성 쪽 뉴스까지 짚어봤고 LNG 밸류 체인도 모처럼 다시 꺼내봅니다. 생산과 운송 소비단에서 상사, 조선 기자재 해운 플랜트 강관, 그리고 유틸리티 쪽까지 늘 정리를 해드리고 있죠. 상사 쪽에서는 포스코 인터나 SK 이노베이션의 ENS 혹은 GS 글로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지난 금요일에 포스코 인터의 시세 한번 보실까요? 주가가 5.7% 오르면서 살짝 조정받았다가 다시 6만 원권으로 회복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GS 글로벌 역시나 볼까요? 상사 종목으로서 GS 글로벌도 시장에서 사실 관심을 크게는 못 받았었는데요. 이날 13% 이상의 급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일정을 앞뒀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시세가 조금 들어오고 있죠. 어떤 일정인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바로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알래스카 LNG 투자 카드를 쓰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지속적으로 알래스카 이슈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어떤 일정인가 하니 바로 이번 주죠. 오늘 내일입니다. 알래스카 주지사가 오늘 이제 방한을 하게 되는데 그에 앞서서 대만이 미리 손을 들었습니다. 미국의 알래스카 LNG를 구매하고 투자하겠다라는 의향서를 체결한 거죠. 대만 같은 경우는 중국과 여러 안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 좀 더
빠르게 손을 잡으려는 움직임을 보여준 겁니다. 관세 이슈에서도 우리 좀 봐줘. 안보 이슈에서도 우리 좀 도와줘. 라는 것을 대만은 손을 들고 외친 것이죠. 이것이 근데 결국 한국에는 조금 압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시각도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 금요일에 앞서 봤던 포스코인터나 GS 글로벌 등이 올라간 것도 포스코인터, SK이노베이션, GS에너지, 세아제강 등의 회사들과 이 주지사가 개별 면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온 영향인 거죠. 자, 그러면 미국의 알래스카 가스관 이슈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죠. 3월 초에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미국에서는 한국 혹은 일본, 대만 등의 아시아 국가들을 콕 집어서 LNG 사업에 투자 협력을 요청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드는 사업이죠. 무려 64조 원. 그리고 알래스카라고 한다면 혹독한 기후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투자 협력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피해 부분에 대한 걱정들도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피해가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많이들 하실 겁니다. 알래스카 프루도베이에서 발대지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1200km 정도 필요한 상황이죠.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에서 투자를 해줘라는 걸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그럼 아시아 국가에게 그것을 요청했을까요? 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미국의 주요 무역 적자국입니다. 우리 관세 때릴 건데 너네 우리로부터 많은 돈을 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에 피하기 위해서라면 LNG 쪽 관심 가져야 될 걸이라는 은은한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거기다 2021년도 기준 세계에서 LNG 수입 부분은 아시아가 꽤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너네는 LNG 많이 수입하잖아. 그럴 거면 이왕 할 거면 미국의 것을 구매하라라는 압박을 주고 있는 거겠죠. 미국은 최대한 많은 LNG를 수출하면서 엄청난 돈을 끌어오는 에너지 패권의 중심에 서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모든 욕구 등이 좀 맞물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시장에서는 관련한 테마를 체크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LNG 밸류체인 쪽으로 내용들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요. 무역대표부의 이제 중국 상선과 선사에 대한 수수료 부과 관련한 일정도 이제 현지 시각 기준 오늘부터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지 여부 LNG 밸류체인의 조선과 해운 쪽에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LNG에 대한 얘기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 뉴스가 될 텐데요. 아픈 손가락 금양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 7월이었죠. 시총이 9조가 넘어갔었던 금양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이제는 시총이 한 6천억 원대이죠. 주가 93% 떨어졌고요. 시가총액은 14분의 1로 축소됐습니다. 그런 금양이 감사보고서 제출했는데 의견 거절을 당했다라는 공시를 냈고요. 결국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는 소식이 지난 금요일 오후 5시경에 전달된 바가 있었죠. 감사인 한울회계법인에서는 계속법인 존속 능력에 대한 의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기도 했었고 회사의 부채가 자산보다 훨씬 많은 상황에 작년 기준 손실액이 커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월 11일까지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금양을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의 조금 속타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공시 상장사가 무려 43곳입니다. 내 종목이 그에 해당하는지 꼭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KC그린홀딩스나 KC코트레 등은 매매 거래에 정지돼 있는 바 있습니다. 이 내용들 함께 체크해 가시죠.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한 내용들 들여다봤고요. 이제 이번 주 일정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입니다. 넥스트레이드 종목이 110개에서 350개로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등의 시가총액 10위권 내 종목들도 그렇고요. 코스닥의 알테오젠, HLB, 에코프로 등의 종목들 역시나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가 가능해진다라는 점. 그리고 이것이 3월 31일에는 800여 개 이상으로 더 확대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부동산 관련해서 10시에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 무역대표부의 공청회 소식 점검하셔야 되고 알래스카 주지사 방한 이슈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적 발표에서는 비아디와 오클로의 실적이 이제 오늘 내일 사이에 좀 중요할 걸로 보이고요. 수요일에는 일정 체크 계속했던 내용이었죠. 마이크로소프트의 AI 투어가 이제 서울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나델라 CEO의 2년여 만의 방한 이슈가 아무래도 좀 주목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럽 페어마켓 일정도 기다리고 있고요. 목요일에는 루닛 주주총회, 금요일에는 고려아연 주주총회가 있고요. GRT는 미국 나스닥 상장 이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는 3월, 4월에 공매도 금지가 3월 31일부터 4월에는 상호관세 이슈가 4월 2일부터 있다는 점 점검해 주시고요. 공매도 재개 관련해서 시티그룹에서는 이것으로 인해 외국인 자금이 더욱 들어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코스피가 2,900선까지 갈 수 있다라는 긍정의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시장 측면에 업데이트된 보고서랑 같이 전달을 해드립니다. 참고해서 영향 줄 만한 내용들 잘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섹터 뉴스 들어갈게요. 미나 앵커 오늘 통신 섹터 잡아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통신 섹터가 과거에는 배당을 줍니다. 안정적입니다. 연결시켜줍니다. 라고 세 줄 요약을 해볼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신사업까지 동반 성장하게 되면서 조금은 다른 주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통신 섹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 통신 3사의 주가 차트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올해 상승률 보시면 SK텔레콤이 2%대, KT가 13%대의 강세, 그리고 LG유플러스가 4%대의 강세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024년 이 시점 그리고 2025년 3월까지의 주가 차트를 보시더라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체크해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나 KT가 치고 올라가면서 시가총액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통신 3사 중에서 시가총액 싸움이 KT와 SKT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SK텔레콤 그리고 KT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증권가 그리고 업계 전문가들은 이쪽 두 기업들의 시가총액 싸움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KT의 시가총액은 SK텔레콤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는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하는데요. KT의 시총은 현재 12조 5,381억 원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SK텔레콤은 12조 927억 원으로 지금은 KT가 더 앞서면서 업계에서 시총 1위 자리를 탈환해냈습니다. 사실 이렇게 엉덩이가 무거운 기업들이 가파르게 오르기가 쉽지 않은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시가총액도 변화하게 된 걸까요?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주주들을 기쁘게 했던 요인들 세 가지. 첫 번째는 이 과징금 폭탄 리스크가 드디어 해소됐다는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배당 및 주주 친화 정책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는 점, 또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두 가지는 함께 엮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먼저 리스크 해소 측면에서 어떠한 점들이 부각을 받았는지 살펴볼 텐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거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최소 3조 4천억에서 최대 5조 5천억 원 수준의 과징금을 이 통신기업 3사에 부과를 해야 한다라고 밝히면서 주주들에게 부담감을 안겼는데 이번에 발표가 됐죠. 3사에 1,1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라면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은 금액이 과징금으로 됐구나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마음을 안도시킨 건데요. 이 과징금 규모는 2024년도 이 3사 기업들의 잉여 현금 흐름 대비 약 2%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NH투자증권에서는 이러한 코멘트를 했습니다. 처음 예고된 금액의 10분의 1 수준의 과징금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따라서 주가가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긍정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통신 기업들 하면 또 빠뜨릴 수 없는 게 바로 배당이 아닐까 싶은데요. 배당을 받아가라, 배당바당이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업계 관계자들도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과 분석을 나타내고 있는데 통신사 시총 경쟁으로 인해서 주주 가치나 배당 성향 등이 높아져서 투자 매력도도 상승하고 있다라면서 최근의 흐름을 이렇게 분석했고요. 잉여 현금 흐름 수준도 양호하기 때문에 양사 경쟁, 그러니까 SK텔레콤과 KT의 경쟁은
것은 투자자에게도 결국에는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한 겁니다. 배당 수준도 함께 살펴보실까요? 먼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KT의 배당 정책입니다. KT가 이 배당 정책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는데 지난 1분기에서 4분기 동안의 이 분기 배당 1주당 500원을 책정했는데요. 이번에 도입이 됐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도도 상당히 뜨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배당을 봤더니 1주당 2,000원을 주겠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2024년 4분기 기준입니다. 따라서 전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만약에 내가 여기에 1억 원을 투자한다라고 살펴본다면 1년 동안 내가 챙겨갈 수 있는 배당 금액은 400만 원 정도가 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이 연간 배당액이 1,960원이었는데 2024년에는 2,000원으로 증액이 됐다라는 점에서 투자 메리트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2028년까지 누적 1조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을 밝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오는 8월까지는 약 2,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 그리고 소각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주주환원 수익률이 7.7% 수준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의 지분율도 49%에 달하면서 품절주에 등극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SK텔레콤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SK텔레콤의 분기 배당은 1주당 1,050원이고요. 연간 배당은 1주당 3,540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일 종가 기준으로 내가 1억 원을 투자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약 700만 원 정도를 배당 금액으로 챙겨갈 수 있습니다. 관계자는 주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을 했다. 그리고 주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을 한다면 자사주 소각도 고려를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2026년 자기자본 이익률을 10% 이상으로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 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연결기준 조정 단기 순이익이 50% 이상이 되도록 할 것이다라는 점을 또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도 주주 입장에서는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주주환원 수익률 6.4% 수준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체크해 보면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의 지분율도 강조했다라는 점 부각이 되고 있는데 42%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당 매력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제는 단순히 배당 매력도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높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AI 물결 속에서 통신 기업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AI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KT는 올해 2분기 중에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한국적 AI 상용화를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한국적 AI는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AI를 만들겠다라는 건데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을 잡았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AI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 또 260억 원 규모의 전략 펀드를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운영할 것이라는 점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KT는 130억 원을 현금으로 투자할 것으로 보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GPU 등 인프라 현물 출자 방식으로 이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25년 연간 매출액은 28조 2천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는 전년 대비 6.7%의 증가한 수준, 영업이익은 2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193%의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SK텔레콤은 AI 에이전트 쪽에서 고성장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ADAT 기능 아시죠? SKT를 쓰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쓰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이게 ADAT 비즈가 연내 런칭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B2C 쪽에서는 국내 ADAT을 유료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북미 지역에서는 에스터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AI B2B 매출액의 경우 작년에는 1,930억 원의 매출을 당기면서 전년 대비 32%의 성장세 나타낸 가운데 2025년에는 30% 이상의 성장률을 가이던스로 제시했습니다. 또 AI 데이터 센터에서의 전략이 최근 들어서는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빅테크와의 협업을 통해 비수도권의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것으로 보이고요. 2024년 연간 AI 데이터 센터 매출액은 전년 대비 13.1% 증가한 3,974억 원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또 MWC 2025가 최근에 개최가 됐는데 여기에서도 AI 데이터 센터를 강조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복습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적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표 통신 기업들이 발빠르게 AI 사업에 대해서도 투자를 단행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통신 장비 쪽으로도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최근 3년 동안 주가 하락폭이 크거나 오르지 못한 통신 장비주를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고요.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주가 상승 시도가 나타났다. 또 AI가 급부상하는 환경 속에서 고주파수 발굴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통신 장비주들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본 건데요. 두 가지 포인트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미국에서 이 트럼프 2기 정책 수혜가 예상이 된다는 점이 있었고 국내에서도 과기부가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을 발표했기 때문에 정책적인 모멘텀이 있다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미국에서의 정책 수혜가 상당히 높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5G 어드밴스 도입을 통한 6G를 대비하는 단계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또 중국의 통신 장비 업체 제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 수혜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점, 또 2019년부터 미국은 중국 통신 장비를 금지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나라가 좀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고 봤고요. 화웨이를 견제하기 위한 오픈랜을 도입할 수 있다라는 점도 하나의 긍정적인 환경으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솔리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통신 장비 기업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증권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쪽이 솔리드인데요. 우선 매출액 추이와 영업이익 추이를 보시면 19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년까지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적자가 확대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2021년에는 이제 5G 커버리지 확대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유럽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또 2022년에는 북미와 런던 쪽에서도 프로젝트를 성공했고 2023년부터 202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이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 그럼 어떻게 잡아볼까요? 2024년 연간 기준 통신 장비의 수출 비중이 약 76%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 진출 확대를 통한 실적 성장세가 전망이 되고 있고요. 미국 시장에서 이 수혜가 예상이 된다는 점,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5G 커버리지 증가가 이뤄질 시에는 이제 수요가 후행적으로 또 한번 증가할 수 있다는 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정부 지원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선정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혜가 가장 많이 예상이 되는 기업으로 꼽히고 있는 겁니다. 또 유럽 지하철 그리고 스타디움 등 대형 시설에서 이 5G DAS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 포인트도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점들을 다 같이 고려했을 때 하나증권에서는 15,000원까지 목표 주가 제시했습니다. 전일 종가가 7,200원임을 고려했을 때 한 2배 가까이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AI 물결이 전 섹터로 다 일렁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투자 포인트들을 잡아서 통신 장비주들도 오를 수 있을지 그 전략 저희와 함께 또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또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여러 일정과 변수 속에서 전략 이분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함정남 차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하나씩 볼게요. 일단 뉴욕장은 전약 후강이었는데 트럼프의 관세 발언에 명확하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유연성을 가질 것이라는 코멘트에 일단 낙폭을 줄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4월 2일 상호관세 일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관세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가져야 되는 키포인트는요? 자, 일단은 미국장 시작 전에 4월 2일은 해방의 날이 될 것이다. 세금을 때리면서 우리를 괴롭혔었던 너희들로부터 우리는 해방이다. 나스닥 폭락으로 시작을 했었죠. 네. 그러다가 시장을 봐서 좀 겁먹었는지 그래도 유연성은 가져갈 수 있지라고 하는 말에 나스닥이 부랴부랴 올라오면서 낙폭을 모두 많이 하고 끝냈습니다. 코미디 같은 일 아닌가요? 대통령이
이런 말장난 같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시총 수십조가 하루에도 오간다라는 것이 참 지금 시장이 얼마나 좀 당황스럽고 변동성이 큰 장인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증시는 무엇에 반응하는가 뚜렷하게 결과가 나왔죠. 이제 큰 파고가 지났잖아요. FOMC까지. 연준은 좀 도우려고 하는구나라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이제 이번 주는 피해갈 수 없이 관세에 예민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트럼프가 유연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얼마나 유연성을 가져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할 길이 없고 시장이 바라고 있는 요인이라고 있다고 한다면 금리를 일시적으로 좀 하향시키고 있다라는 목적으로 좀 말이 조금 자꾸 바뀌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관세는 협상의 카드로 쓸 것이다라고 해석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느껴집니다. 어쨌든 미국 증시는 뭐 지금 금리를 하방으로 밀려가는 목적이 채권 시장이 노로버돼야 되는 목적이 그 안에 뚜렷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조금 뚜렷하게 강하게 반전을 보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대전제로 보되 그 안에 감세라든가 그다음에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미국 행정부가 어떻게 행동과 어떠한 결론들이 만들어지냐라는 이 두 가지 이슈를 갖고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주는 트럼프 입술의 변동성이 뚜렷하게 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리나라는 어떨 것이냐. 네. 관세를 미국이 상호 관세 대상 국가가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또는 미국 상대로 돈을 많이 버는 나라거든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이 나라예요. 미국 상대로 흑자국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이 지금 당장 큰 악재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민간 국가로 지정된 것도 우리가 해소하려고 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조금 진일보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트럼프의 본심이 결국은 다시 중요할 거라서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상호 관세에서 불편한 이슈의 국가로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으로 너무 우려하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시장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정시 매수 관점의 시장관을 일단은 유지하겠다라는 네. 의견이신데 시장 속에 조금 불편한 내용 세 가지를 볼게요. 불편하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내용들일 겁니다. 공매도 재개. 일단 시티에서는 재개 이후 외국인 수급 들어와서 2,900 갈 거야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 시각도 궁금하고요. 금양. 에 이제 매매 거래가 정지된 이슈 그리고 한화 에어로 측의 유상증자 이슈 한 15% 정도 밀린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고 자사주 매입 이슈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 약간의 체크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간략하게 듣고 싶어요. 공매도 재개는 긍정적인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네. 안타까운 것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에 굉장히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안에 시총 상위 대형주들을 봤었을 땐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모습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압도적으로 좋은 자리에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금양에 대해서는 딱히 드릴 말이 네. 없습니다. 안타깝네요. 참 진짜 이런 일이 없어야겠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유증한다. 그죠? 상법 개정한다고 하니까 대기업들이 부랴부랴. 여기저기서 지금 유증을 막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규모도 3.6조면 웬만한 기업들 신규 상장해서 자금 조달하는 규모보다 훨씬 큰 사이즈의 규모를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좀 무마하고자 작년에 받았던 연봉을 이제 다 투자해서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시총 대비해서 0.01%니까 한도 가면은 다 끝날 소진될 재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금이 필요하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해야겠지만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멍히 바라보면서 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가가 중요할 텐데요. 주가적으로 봤었을 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성장하고 있는 기업에는 트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증자라는 논리, 지금 현재는 시장은 철저한 수급 논리라는 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운전하고 싶은 주포의 마음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땡겨 올리다가도 투심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예전에 그런데 두산에너빌리티가 막 호재가 나왔었을 때 앞으로 원전 재개됐었을 때 유증을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유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시장에 다 좀 어느 정도 공감이 됐었던 네.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납입일이 끝나고 나서 상장되기 직전까지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럼 적어도 납입일 뭐 이때까지는
어찌 보면 저가 매수의 기회다. 한번 매수할 수 있는 트레이딩 이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고점에서 그런 비율을 드리는 것은 좀 쉽지 않겠다.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속에 살펴야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들여다봤고요. 이제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반도체가 굉장히 안정감 있게 다가오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12% 올랐어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삼성전자로 이렇게 쫙쫙 유입이 되고 주가 반응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반도체 이 상위 두 종목 외에도 소캠 관련주들도 시세를 냈어요. 그래서 기판 쪽에서도 강했는데 하나증권은 심택이 좀 밸류 부담이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대신에 오늘 아침 더 간다라는 신규 리포트를 또 냈어요. 이런 쪽에 대한 의견을 함 차장님 어떤지 궁금해요. 조정시 매수하라고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죠. 반도체 섹터를 두고 얘기하는 거고 시총 대형주들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시장은 지수가 좋다 나쁘다 지수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지수가 묶여 있었을 때 대장 섹터들이 계속 변화가 있으면서 우리는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가 한 번씩 대시세를 냈기 때문에 시장의 색깔을 봐야 되고 반도체가 움직이니까 다른 종목들이 조정을 줄 수밖에 없죠. 지금 바이오 쪽에서도 막 쏟아짐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악재는 HLB 정도는 악재로 해석할 수 있고 그 외에는 큰 악재가 아닌데 굉장히 큰 벼락을 맞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세롱 버튼이 눌러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반도체 사이클에 관심을 갖고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반도체는 제가 뭐 3주 내내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B2C 사이클에서 한국이 수혜를 볼 수 있는 뚜렷한 섹터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제 마이크론이 빠진 것에 대해서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저는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것이 제 본심입니다. 수급이 쉬울까요? 내만여의 날에 횡포였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레거시 반도체에서 외국인이 보는 시각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라는 의심을 찾아볼 수 있을 텐데 일단은 CT에서 바이 의견은 주되 목표가를 하향하는 이제 매수지만 150에서 125달러로 목표가를 낮추는 CT의 리포트가 있었는데 이것을 뜯어봤더니 그 안에 영업이익률이 좀 줄어든다. 근데 그것이 38.4에서 37.9로 떨어진다라는 영업이익률인데 0.5% 떨어지는 것 같다. 주가가 8% 빠진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 과잉 반응인데 라는 부분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뚜렷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조금 납득이 안 된다라고 그냥 솔직하게 제 본심을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의심해 보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마이크론이 좋다라는 것이 HBM 쪽에 삼성은 안 되는데 마이크론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이 커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라고 했으면 영업이익률이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저가의 판매에 대한 수익성에 대해서 너가 지금 좀 무리하게 싸게 파는 것 아니야라는 의심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반도체는 어떤데? 라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저는 조정시 매수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이크론과 SK 하이닉스가 시총이 비슷하죠. 그런데 이제 영업이익률 주당 순이익으로 봤었을 때 마이크론이 작년 한 해 동안 1.4조인가 1.2조인가 정도 순이익이 났거든요. 영업이익이. 근데 하이닉스는 20조가 났어요. 그러니까 밸류 같은 시총에서 지금 실적으로는 20배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한국의 반도체 투톱은 실적 베이스 기조로서 충분히 매력도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두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보는 사이클에서는 좀 마이크론에 대한 기대감이 HBM을 납품한다라는 수익성 개선의 기대감이 컸었지만 우리 기업들은 좀 그거보다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밸류가 막 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전통 레거시에 대한 사이클의 반전 적어도 바닥은 찍었다. 이제부터 디램과 메모리, 낸드 쪽에서는 반등을 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온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공매도 재개를 앞둔 외국인 선침에 이러한 시나리오로 봤었을 때 마이크론이 빠져서 같이 빠진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샀었어야 되는데 하는 분들에서는 좀 시야를 넓혀야 된다. 여기에서 이제 관심을 갖고 가는 것이 소캠이라고 한다면
이런 느낌이요. 반도체가 테마가 많잖아요. 전통 레거시뿐만이 아니라 뭐 온디바이스부터 뭐 소캠, 레거시, CXL. 소캠, CXL, 그다음에 유리기판, 디자인하우스까지 많은데 실제로 직전 대장이 유리기판이었거든요. 근데 젠슨왕이 한마디 해줄 줄 알았는데 좋은 걸 알겠는데 주가는 많이 올라가 있고 시장의 분위기는 많이 올라간 종목은 조금 쉬려고 하는 뭐 물론 안 오른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선한 테마를 원했던 그런 반도체 섹터 내에서 신선한 테마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대장은 다들 아시겠지만 뭐 신텍, TLB 이런 종목들이 있고 지금 저렇게 종목군들이 확 넓혀질 수 있는 네. 상황 속에서 다음 주자가 뭐가 될 것이냐 지금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저 화면 사진 착각 찍어 놓으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 안에서 지금 맨 마지막에 3Logics라고 있는 종목이 DDR5 5G IoT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이 시장의 분위기에 잘 맞아 있고 신규 상승 종목들이 저렇게 맥없이 흘러내리다가 주가에 반전을 줄 때는 좀 예의주시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신규 상승 종목에 반전 줄 때 저는 잘 달아붙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손절 라인 잡기가 저는 편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알으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도 대응 전략 짜기가 쉽다라는 안에서 3Logics라는 종목 좀 관심을 갖고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진영에 대해서 살펴주셨습니다. 자, LNG 쪽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지사 방한 이슈로 주지사 면담 맞춰서 종목들이 올라간다라는 것도 참 특이한데, 무튼 미국의 LNG 프로젝트 뭐 규제를 제거하고 뭐 가속화하는 건 맞습니다. 거기서 저희의 입장은요? 대만이 참여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할 부분을 빼앗기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대만은 지금 중국도 대단히 무력 침공하겠다라고 말을 해버렸잖아요. 트럼프 정권 때 대만을 품겠다라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언급했으니 지금 대만은 미국 빨리 발을 잡아야죠, 네. 지금.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알래스카에 대해서 당연히 좋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뉴스만 보고 저는 좋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앞으로 상호 관세가 뭐가 됐든지 간에 정치적 이것이 좀 해결이 되고 난 이후에 하루빨리라도 미국과 무언가를 이야기를 해야 될 때 가장 먼저 나올 이슈가 먼저 시작될 이슈가 LNG 수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LNG를 전 세계 시장에 갖다 많이 팔겠다는 것은 미국의 흔들림 없는 방향입니다. 관세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LNG를 팔겠다는 것은 흔들림 없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럴 때 저는 뭐 LNG 터미널과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관심을 가져가 볼 수 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여전히 전 대장으로 보고 있고요. 요즘 새롭게 뜨고 있는 종목이 신규 상장 종목 한택이라는 종목 플러스 알파로 같이 보실 수 있겠다. 우리나라가 수입한다면 한국가스공사 GS 글로벌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에서 LNG 가스가 확대될 때 함께 볼 수 있는 종목은 삼성 E&A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상장 한택과 이제 말씀드렸던 상사주와 유틸리티 종목들 체크하겠습니다. 함 차장님 오늘의 섹터를 주신 게 사실 지금 시간이 그런데 다음 시간으로 저희 늦출까요? 아니면 질문 짧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모르는 게 혼란스러워요. 반도체도 이걸 어떻게 해서 잘 모른다라고 했잖아요. 네. 마이크로. 이럴 때 5월 되면 한알령 해제 나오겠지 하면서 지금 당장 악재가 중국이 아니야 처리할 거야 이럴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주가가 이 뉴스에 한번 올랐다가 잘 기간 조정도 준 것 같습니다. 화장품 관련된 주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면세점, 영화 관련된 주들, 엔터주들이 좀 키워드가 될 수 있는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종목으로는 셀바이오, 휴먼텍, 펌텍코리아, 클리오라는 종목을 화장품 내에서 갖고 왔고요. 그다음에 엔터 관련된 쪽에서는 중국 애니메이션 너자2의 VFX 참여했었다라고 하는 M83이라고 하는 기업을 소개해 드리도록 M83, 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있는 섹터에서 당분간 조금 더 의외의 안정감이 느낄 수 있다는 것을 키워드로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RBK 투자증권의 함정남 차장님과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